그럼 북클러버분들과 함께 진솔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말씀하시고 싶었던 점이 있다면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시집을 예전에 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안 쓰시고 계시고 지금 소설만 주로 쓰시는데 그런 안 쓰시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산문집이나 여행 에세이는 내신 걸 아는데 뭐 산문집 같은 건 쓰실 계획이 없는지 일단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집을 한 권 냈는데 시는 써지는 때가 있고 써지지 않는 때가 있는데요. 시집을 내던 그 시기에 시를 좀 많이 썼어요. 93년에 시를 발표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긴 했는데 전혀 안 썼던 시기도 있고, 근데 전혀 안 썼다는 건지 1년에 한 편 정도 쓰는 거고요. 어떤 해에는 뭐 10편 넘게 쓰기도 하고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13년에 이제 시집을 냈는데요. 그 뒤로 시를 지금까지 쓴 게 한 4편? 그래서 좀 요원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시가 많이 써지는 해가 갑자기 찾아온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선 좀 앞으로 뭐 20-30년 40-50년 걸릴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의 그 책처럼. 그리고 산문은요, 사실은 지금까지 여기저기에 이렇게 어디선가 청탁을 받아서 써서 발표한 그런 산문들이 아마 합치면 한 권 분량이 충분히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산문집을 작가들이 여기저기 발표한 걸 이렇게 별로 맥락 없이 이렇게 묶어서도 산문집을 냈지만 요즘은 뭔가 하나의 주제나 관통하는 뭐가 있게 많이 기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싶어서 그냥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그건 이제 절판된 상태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신곡을 넣어서 거기 음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곡을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소설이 먼저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완성되기를.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 TV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KBS의 그 TV 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창완 그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나누시는 걸 제가 대기하면서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그런 것들에 유달리 예민하게 반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악몽을 꾸시거나 아프거나 토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우슈비츠 얘기를 또 잠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폭력적인 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좀 폭력적인 장면이나 그런 묘사를 하신 건지가 네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쓴 건 아니고요. 네.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단련해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고 물어보신 건데, 그건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하나도 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인간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데 인간이 뭔지 알고 싶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계 안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풀리지 않는 저의 숙제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좋아했던 말이 유진 온일이 한 말인데,
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과 신의 대화여야 한다고. 그래서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쓰는 글이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글을 쓰는 게 어떤 편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막연한 어떤 인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왠지 신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또 인간의 세상이라서 그런 폭력이 존재하고 제 안에서 언제나 그게 어떤 내적 투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런 글을 쓰면 안 되죠. 근데 또 의미라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를 위해서 살고 있기도 하고, 사실 그 의미라는 게 원래 없는 거야 라고 느껴지는 때가 많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보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한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설, 글을 쓰기 위한 작법이랄지 방법이랄지 조건이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요즘 좀 글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누가 저한테 그걸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가장 일반적인 조건은 책을 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북클럽 회원들이시니까 아마 책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이승우 선생님이었나? 어디 글 쓰신 거 보니까 모든 독자들이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작가들은 독자다? 그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일단 읽는 것, 그게 가장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읽는 것. 작가님께서 그대의 차가운 손에 쓰신 것처럼 삶의 많은 순간에 얇은 막을 더듬은 것처럼 껍데기라든지 이미지를 맴도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주 가끔 진실한 순간을 마주했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작가님께서는 그 위태로운 빛을 어떻게 끈질기게 응시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대의 차가운 손을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그게 2002년에 발표되었는데요. 2001년에 써가지고요. 몇 년 됐죠? 이제 거의 18년 된 거죠. 그 책이 지금 이제 5월 달에 독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억도 안 나는데 사실은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물론 다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나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책 2권이 있는데 히라버 시간하고 그대의 차가운 손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근데 예, 거기서 이제 결국은 그 서로의 몸을 다 떠서 그 껍데기를 다 부수는 제의 같은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떠나죠. 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순간을 쓰기 위해서 그 앞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 소설이 마치 가면이나 껍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작품들을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을 그리시면서 물론 이제 의미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희열을 느끼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작은 보람이라도 순간들에 기대어서 집필을 하실 수 있는 건지 혹시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순간들에 그런 걸 느끼시는지 아니면 계속 그냥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쓰시는 건지 예, 그게 궁금하네요. 글을 쓸 때에는 내가 쓰는 글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가까워진다고 느낄 때 당연히 희열이 있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기쁨이나 그런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희열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치 미로 속에서 영영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길이 이렇게 나올 때 느끼는 그런 어떤 그런 기쁨? 그런 게 글 쓸 때는 가장 큰 것 같고 사실은 여기 누군가가 진행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진행자가 있으면 제가 아주 밝거든요. 제가 나름 웃음도 많고 되게 밝은 사람인데 이제 혼자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뭔가 어둠에 탐닉하는 뭐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보이신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인생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쓰는 소설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힘을 느낄 때도 있어요. 20대나 30대 돌아보면 저 자신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저 자신이 별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조금 나은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제가 썼던 몇 권의 책과 그걸 써가는 과정이 아주 조금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있죠. 앞에 질문하신 분이랑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채식주의자 읽었을 때 한동안 한 거의 3주 가까이 고기를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약간 주인공에 빠져드는 느낌이 독자도 드는데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그 주인공에 이렇게 빠져들 것 같아서 만약에 그거를 극복하실 때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기를 다시 드시고 싶으세요? 제 소설이 전부 다 고통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중에 어떤 소설은 많이 고통스럽고 그 중에 어떤 소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밝기도 하고 근데 채식주의자는 고통스러운 소설이라는 걸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런 소설을 쓸 때에는요. 저의 인생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특별히 가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지난 11월, 12월에 이제 낭독회 많이 했는데 그 문학동네 경쟁사인 문학과지정사의 그 컬렉션 때문에 했는데 그때마다 되게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었어요. 나 그걸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뭐 어떻게 후유증을 극복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는 항상 우회적으로 나는 사는 게 더 힘들다 글 쓰는 것보다 근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 책을 썼다는 거죠. 어쩌면 이제 그거에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소년이 온다일 것 같은데 그 소년이 온다에 들어있는 고통은 개인이 한 사람의 삶에서 저라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어떤 수치를 넘어서는, 아주 많이 넘어서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 소설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썼던 일이 나를 어떻게,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너무 힘들면 그거를 오히려 안 쓰고 잊어버리고 피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려고 아주 많이 노력해요. 사실은 많이 도망가고 그냥 안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경험, 나의 감정 또는 나의 무인간에 대한 질문, 모든 회의와 의심과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도망가면 이제 좋죠. 근데 다시 오면 여기 또 있잖아요. 그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곪고 곪마서 이제 이거를 결국은 뭔가를 내가 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국은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대결하기 싫죠.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최근에 그 절판된 책인데 알베르 까미가 장그리니에랑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서간집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까미가 어느 날에 편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장그리니에가 스승이잖아요. 선생님, 투우는 곧 끝날 것 같습니다. 황소가 죽었거든요. 아니 거의 목숨이 끊어졌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결국은 대결을 해야 하는 거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투사처럼 칼을 든 투사가 저기 있는데 또 달려오라면 달려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유증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좀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의 소설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소설을 써서 힘들어진 건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 소설을 썼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회복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고해성사하는 것 같네요. 다 고해성사 좀 시키고 싶네요, 다들. 억울하네요. 제가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작가님의 책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작품에서 이제 수유리 언덕배기 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뜻깊었던 이유가 저도 우이동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예,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소설이나 시집에서는 좀 외롭고 고통을 배웠던 그 곳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산문집에서는 약수터가 있던 그런 정겹고 그리운 동네라고도 하셨는데, 작가님께 수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또 작품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셨는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수유리로 이사를 한 게 10살? 11살 이때인데요. 그때까지는 그 집에 갈 때까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5개를 다녔거든요. 계속 전학 가고 새로 친구 사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보다 굉장히 외향적이었어요.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방 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는 아이였는데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점점 말이 없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 수유리 집에서, 그 우이동 집에서 그래도 20대 한 후반까지 살았으니까 저에게는 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고요. 좀 애틋하죠.
그 동네가 가끔은 그 뒤로도 이제 수유리를 떠나서도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파트 1층부터 9층까지 다 살아봤어요. 6층만 빼고. 그래서 어떤 날 피곤할 때 그 엘리베이터 타면 몇 번을 눌러야 할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처 없는 시간에서 뭔가 나의 집은 수유리에 있는 거, 지금 거기 아무도 안 사는데 그런 저에겐 되게 그냥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인데 많이 변했겠죠,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인데요. 그 작가님 작품 중에 바람이 분다 가라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인터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삶에 대한 연속적인 질문,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그리고 힐하버 시간까지 그 질문을 던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야 한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으셨다는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살아가야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면 살아가야 하는지, 약간 삶의 의미, 작가님의 삶의 의미라든지 또 그 힐하버 시간이 인간의 어떤 지점을 보고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인간의 지점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싶으신지 그런 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이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진실이라고 또는 전부라고 믿었던 것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희망이나 어떤 믿음 같은 게 깨질 수도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럴 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마 올해 11월에 한 권의 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나올진 저도 모르겠지만. 저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많이 마음을 뒤흔드는 문장도 있고 많이 곱씹어보고 싶은 문장들이 많아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런 문장을 쓰시는 작가님에게 저처럼 많이 곱씹어보고 싶은 문장이나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근데 정말 문장이라는 건 힘이 세서 어떤 순간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문장뿐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소설에서 봤던 장면 같은 거, 어떤 이야기나 어떤 인물도 이제 생각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좀 힘들면 뭐 단편집을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서 이렇게 지낸다든지 뭐 그런 처방을 스스로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폴란드에 갔는데 잠깐 4개월 정도 가서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모국어 책을 몇 권 가져갔죠. 모국어 책인데 한국 사람이 쓴 건 아니었고 필립 로스가 쓴 미국의 목가랑 앨리스 먼로의 디어 라이프 가져갔는데 미국의 목가는 전혀 위로가 되지는 못했고요. 너무 책하고 싸우는 느낌으로 이제 좀 힘들게 읽었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디어 라이프는 이제 하루에 한 편씩 번역가가 한국어로 옮겨놓은 문장이잖아요. 외국 가면 모국어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이제 읽었어요.
편수가 많아서 꽤 오래 읽을 수 있더라고요. 뭐 어른들이 뭐 곶감 빼먹듯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읽었고, 다 읽고 나서는 거기 이제 저랑 비슷하게 향수병 걸린 이제 그 한국분 만나가지고 주고 왔어요.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루에 한 편씩 읽어보시라고. 지난 낭독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김진영의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이 좋아서 이 책은 매일 읽어도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3번 읽고 나니까 이제 그만 읽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놔두고 있다가 최근에 한 번 또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펼쳐보게 되는 책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순간에 딱 그 문장이 생각나서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읽게 되는 그런 경험이 참 소중하죠. 근데 저도 저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독자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참 좋고 많이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책에서 많은 힘을 언제나 얻어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좋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